인공관절 수술비 300만 원 아깝다며 시어머니 수술 미루게 한 며느리, 유산 20억 소식 듣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300만 원이면 저희 생활비 3개월치예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김순자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던 저를 아들, 내외가 서울로 데려왔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시골집까지 팔아서 8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그런데 아들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밤새 끙끙 앓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밤새 시끄럽게 하셔서 온 가족이 잠을 설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제게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모두 무료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영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면서 참 외로웠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서울로 내려오셔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서울살이가 어떨지 걱정도 됐지만 남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외롭던 차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서울 와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골집을 팔았어요. 8천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한테 줬어요. 얘야, 집 한 돈이야. 보태 쓰려무나.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매일 삼시세끼 챙겨주고 같이 마트도 가고 드라마도 같이 봤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정말 친딸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 사업이었어요. 아들이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잘 됐어요. 매달 수입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아,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며느리도 덩달아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어쩌죠? 조금만 참아줘. 다음 달엔 나아질 거야. 그런 대화들이 자꾸 들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아들이 맡았던 공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고 그 때문에 아들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때부터예요. 며느리 태도가 정말 확 바뀐 게 어머니,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세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면 당연히 모든 걸 아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무릎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여보, 가슴이 좀 답답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46년을 같이 산 남편이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와서 위로해줬지만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혼자가 된 건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늘 남편이 앉아있던 안방 의자가 텅 비어있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영천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저는 골짜기에 살고 있어서 사람 구경을 하려면 집에서 좀 걸어 나와야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잘 안 나오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그릇 해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보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죠? 아프시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다, 걱정 마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도 자꾸 나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니까 정말 적적했어요. 동네 친구들이 가끔 안부 물어봐 줬어요. 순자야, 혼자 사니까 어떠냐? 힘들지? 에이,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이제 다 혼자 해야 하니까요. 전구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조절하는 것까지 작은 일들이지만 혼자 하려니 다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혼자 있으니까 추위도 더 타는 것 같고 눈이 오면 집 앞 눈 치우는 것도 혼자 해야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시내 나가야 하는데 겨울에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가끔 아들 며느리가 명절 때 와주긴 했지만 하루 이틀 있다가 금세 돌아가 버리니까 남는 건 또 외로움뿐이었어요. 아들이 가끔 어머니 서울로 오시면 어때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아니다. 평생 살던 집 떠나서 어딜 가?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랑 살던 집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이 집에 남편과의 추억이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남편 옷도 그대로 장롱에 걸어두고 남편이 쓰던 안경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지내면서 남편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산책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보, 아들놈이 또 전화했어. 날 걱정하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어요. 그런데 3년째 되니까 정말 한계가 왔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밤에 갑자기 어디 아프거나 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쯤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마음도 고맙고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마침내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가족과 함께 지내다 가야지.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살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내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 서울로 갈란다. 어머니, 정말요? 그럼 언제 오실래요? 아들 목소리에서 정말 기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혼자 살기엔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오신다니 기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싶었어요.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집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40여 년 동안 살던 집이니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이 쓰던 농기구, 같이 찍은 사진들, 결혼할 때 장만한 장롱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추려야 했어요. 이건 가져가고 이건 버리고 하나하나 고르는데 눈물이 자꾸 났어요. 특히 남편 옷을 정리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정말 떠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옷을 상자에 담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트럭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사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그래, 필요한 것들만 추렸다. 어머니, 서울 가서 새로 사시는 게 나은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며느리 말이 맞긴 했어요. 오래된 물건들 가져가 봤자 서울 아파트에는 안 어울릴 테니까. 그래도 조금 서운했어요. 이 물건들 하나하나에 다 제 추억과 인생이 서려 있는데 아들이 집을 둘러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럼 부동산에 맡겨놓고 가요. 나중에 팔리면 연락 올 거예요. 며느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시골이라 얼마 안 될 텐데 한 7, 8천만 원 될까? 아, 그 정도나요? 시골이라도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며느리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짐을 다 실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남편이랑 같이 가꾼 텃밭들을 다 두고 가려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여보, 우리 추억들을 이렇게 두고 가려니 발이 안 떨어지네. 그래도 나 당신 없으니 혼자 있기 너무 힘드네.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차에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계속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 서울 와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처에 경로당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어머니, 저희 집 근처 마트도 크고 병원도 가까워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서울 생활이 기대됐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아파트는 32평 정도 되는 신축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이사한 후에 처음 와본 거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작지만 깨끗하죠? 응, 좋네. 깨끗하고 제가 쓸 방도 마련해 놨더라고요.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저 혼자 쓰기에 딱이었어요.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서울 와서 첫 끼니니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주더라고요. 얘야, 고생했다. 맛있겠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서울 와서 살 찌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역시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새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는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안심이 됐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생활 소음들도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며칠 뒤 시골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더라고요. 할머님, 집이 팔렸어요.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잘 됐네요. 그 돈으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다. 이 돈은 너희가 써라. 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신세 지는데. 어머니 돈인데 어떻게 저희가 써요? 며느리도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시골 할머니 서울 데리고 와서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이 정도는 보태야지. 어머니, 받아라 새아가. 돈이야 시골에서 혼자 살 때는 쓸 데도 없었는데 이렇게 너네한테 보탬되니 보람도 있고 좋다. 결국 8천만 원 전부를 아들 내외한테 줬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요긴하게 잘 쓸게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며느리가 삼시세끼 챙겨주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어머니, 마트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말 친딸처럼 잘해줬거든요. 시골에서 혼자 살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아들도 퇴근하면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응,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좋다.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정말 효자 아들, 며느리를 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서울로 온 지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며느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주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맙다 새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따뜻한 미역국에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주더라고요. 시골에서 혼자 살 때는 대충 밥 한 그릇 때우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새아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정말 예쁘게 말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다 해주고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소파에서 쉬세요.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아직 서울 생활 적응 중이시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친딸 같았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도 항상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단지에 오늘 야시장이 열린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근처에 큰 카페가 생겼어요. 어머니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가볼까요? 처음엔 서울이 낯설어서 혼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시골에서는 길을 외워서 다녔는데 여긴 아파트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동네를 알려주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동네 마트예요. 이 마트가 제일 싸고 좋아요. 어머니, 저기 보이는 게 경로당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어머니, 이쪽으로 가면 병원이 있어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세심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쇼핑할 때도 제 취향을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반찬 어떠세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과일은 뭘 좋아하세요? 사과, 배. 아, 윤미야, 나는 뭐든 잘 먹어. 내가 골라주는 대로. 그래도 어머니 입맛에 맞춰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주더라고요. 집에서도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봐줬어요. 어머니, 이 드라마 재밌네요. 주인공이 참 예쁘죠? 그래, 옛날 우리 때랑은 다르게 요즘 배우들은 다 예쁘네. 어머니, 옛날에는 어떤 배우 좋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도 많이 했어요. 저녁 때는 아들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윤미가 워낙 잘해줘서 편하게 지냈다. 여보, 고생 많아. 어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당연한 거려. 이런 대화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공원 가볼까요? 한강공원? 나 뉴스에서만 봤다. 거기는 어머니, 한강 따라서 산책할 수 있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산책하기 정말 좋아요. 뉴스에서만 보던 한강을 실물로 보니 참 좋았어요.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연인들끼리 음식 나눠 먹고 풍경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물이 진짜 많네. 어머니, 서울에 오신 기념으로 사진 찍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사진도 찍어주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 사진들을 집에 와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주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 참 잘 나왔죠? 거실에 걸어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고맙다. 정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정말 감동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건강도 많이 신경 써줬어요.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혈압약이랑 영양제 챙겨주는 것도 빼먹지 않고. 어머니, 오늘 물 많이 드셨어요? 나이 드시면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어머니,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주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불은 따뜻하세요? 춥지 않으세요? 어머니,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윤미야, 나는 다 좋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정말 세심했어요. 가끔은 제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 말렸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쉬세요. 윤미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 미안해서 그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데 제가 당연히 다 챙겨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가끔 경로당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불평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맨날 짜증내고 구박해. 우리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친딸 같아요.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자씨 정말 복받았네요. 며느리 복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런 말 들으면 더욱 감사했어요. 아들한테도 자주 말했어요. 얘야,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내가 경로당 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정말요? 윤미가 들으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윤미한테 잘해줘야 한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윤미한테도 더 잘할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변화의 시작은 아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행복했던 날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서울 온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먼저 인사했는데 그날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야, 밥 먹어라. 어머니,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저 좀 쉴게요. 윤미도 덩달아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성철 씨가 좀 피곤한가 봐요. 그러더니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심각한 분위기인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뒤에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됐어요.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 사실은 회사 일이 좀 꼬였어요. 무슨 일이냐? 맡았던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떠안게 된 게 너무 많아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큰 일이냐?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는데 꽤 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들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 때문에 나가고 가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전화 받고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윤미도 덩달아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같이 마트 가실래요? 라고 하던 윤미가 어머니, 마트에서 사실 거 있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 보요 같이 가면 안 되나? 어머니, 요즘 시간이 좀 없어서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예전 같은 다정함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야,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도 말해봐라. 어머니, 복잡해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쳐드릴 텐데.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미가 집안 가계부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그래? 얼마나 모자라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아껴 쓰면 돼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생선 좋아한다고 갈치며 조기며 자주 사와서 차려줬는데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들 위주로 바뀌었어요. 윤미야, 반찬 떨어져 가는데 어머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예전에는 과일도 항상 준비해뒀는데 이제는 가끔씩만 사오더라고요. 윤미야, 사과 없니? 어머니, 과일값이 요즘 너무 비싸서요. 나중에 좀 싸지면 사올게요. 마트 갈 때도 예전처럼 여유롭게 이것저것 보면서 다니지 않고 급하게 필요한 것들만 사서 오더라고요. 윤미야, 예전에 자주 사던 그 맛있는 멸치는 안 사나? 어머니, 그 멸치는 좀 비싸서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절약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밤에 방에서 윤미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알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 여보, 회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언제까지요?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이고, 요새 살림이 빠듯할 텐데 나까지 돌본다고 스트레스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 할 일 없으시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뭘 도와주면 될까? 콩나물 다듬기만 해주세요. 제가 다른 일 하는 동안 그래, 바쁠 텐데 이런 건 나 시켜.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뻤어요. 내가 쓸모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키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청소하는 동안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어머니는 쉬세요 라고 하던 윤미가 이제는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야지 싶어서 다 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하는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빨래 개실 때 좀 더 반듯하게 개주세요. 예전에는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하셨으면 여기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니까 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았어요. 그래, 살림이 빠듯하니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한 달 뒤에 아들이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윤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일단 회사 정리하고 다른 일 찾아봐야지. 다른 일이라고요? 언제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회사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도급 업체 부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럼 당장 어떻게 살라고요? 가뜩이나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그때 윤미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이제 부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없었으면 애들이 훨씬 편히 지냈을 텐데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 눈치를 보게 됐어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볼륨도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애들한테 거슬릴까 작게 하고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보이면 스트레스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원래 안 좋던 제 무릎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있을 때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팠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참을만 했는데 근래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더 시큰시큰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보다 훨씬 뻣뻣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더 아프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해졌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내 무릎 얘기까지 하면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괜찮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참고 지냈어요. 윤미가 집안일 시킬 때도 최대한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응, 알겠다. 하지만 설거지하러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 바닥에 앉아서 빨래 개는 것도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티 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됐어요. 아이고, 아파라. 곡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윤미가 쯔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내가 또 민폐 끼치는구나. 그래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내려 참았어요. 진통제도 사서 먹어봤어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거 말이에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원래 안 좋긴 했는데 요즘 더 아파서 이거 드셔보세요. 관절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서울 오기 전에도 이런 약들은 먹어봤지만 그때뿐이었고 그때는 이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 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러다가 넘어지면 큰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윤미는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한테 병원비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거라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문고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그때 윤미가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거야.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윤미가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날부터 윤미가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 윤미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무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걸으실 때 보니까 좀 불편해 보이세요. 그냥 원래도 무릎이 안 좋았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약간 긴장했던 윤미 표정이 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윤미도 병원비가 걱정된 걸까요? 하지만 며칠 뒤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침대에서 끙끙거렸는데도 못 일어나게 더라고요. 결국 윤미를 불러야 했어요. 윤미야. 네, 어머니. 미안한데 일어나는 걸 좀 도와줄래? 윤미가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이 좀 아파서 많이 아프세요? 좀. 사실은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윤미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때 성철이가 출근 준비하다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릎이 좀 아프신가 봐요. 성철이가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얼마 전부터 그냥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너희 일로도 바쁜데. 어머니, 아픈 건 참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 집 형편에 그런 부담을 더 줄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다. 며칠 더 지켜보자. 결국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틀 뒤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윤미랑 성철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성철이가 제 다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무조건 병원 가셔야겠어요. 얘야. 어머니, 이건 심각해 보여요. 그제서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음날 성철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줬어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됐네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라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0만 원이라니 지금 형편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철이한테 검사 결과를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얘야, 300만 원이 든대. 성철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00만 원. 그때 윤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300만 원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알아. 그래서 나도 고민이 되고. 어머니,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300만 원이면 저희 생활비 3개월치예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 일단 물리치료부터 해보시죠. 안 되면 그때 수술 생각해봐요. 성철이도 윤미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최대한 빨리 수술비 마련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그런데 윤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거죠? 오늘 못 데려다 드리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그래, 알았다. 예전에는 차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라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무릎이 정치 않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정말 곤욕이었어요. 어머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요? 아프더라도 계단 운동하세요. 얘야, 너무 아파서 못 올라가겠다. 어머니, 그렇게 안 움직이시면 더 안 좋아져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정말 매정했어요. 아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무릎이 아파서 끙끙댄 다음 날에는 어머니가 밤새 시끄럽게 하셔서 온 가족이 잠을 설쳤어요. 미안하다. 약을 먹어도 너무 아파서. 어머니 아프신 것도 덜고 저희도 잠 좀 자게 진통제 안 들으면 수면제라도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더러 수면제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집안일도 계속 시켰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셔도 손은 멀쩡하시잖아요.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부탁드려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앉아서 쉬려고 하면 그걸 못 봐. 넘겨서 빨래를 개라 하고. 어머니, 청소는 못하셔도 걸레질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라는 거예요. 얘야,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어머니, 그럼 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밥만 드실 거예요? 그 말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다 늙어서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대충 차려놓고 어머니 드실 거 있으면 알아서 드세요. 어머니 반찬 떨어지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세요. 예전처럼 정성껏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 병원에서도 많이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정말 차가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윤미가 청소기를 가져와서 어머니 청소 좀 해야 하는데 비켜주세요. 얘야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 어머니 그럼 청소는 언제 하라고요? 정말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짐이라는 걸 대놓고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성철이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낫긴 했지만 성철이가 일 나가면 윤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요즘 물값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니까 그런 거죠.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경로당에 나가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 얘야 무릎이 아파서 멀리 못 가. 어머니 그럼 평생 집에만 계실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나가셔야죠. 정말 매정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우연히 윤미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무릎 아프다고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어. 병원비도 300만 원이나 든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언니,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오래 사시는 것도 문제야. 맞아.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드는데 우리 남편 회사도 망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오래 사는 게 문제라고요? 병원비 아까우니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평생 살던 시골집까지 팔아서 8천만 원을 해줬는데 이게 그 보답인가.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윤미가 성철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성철이가 집에 오면 어머니 무릎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성철이가 윤미야 어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당연한 일인걸요. 이렇게 대답하고 하지만 성철이가 나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중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철이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고 설명하기도 힘들었어요. 얘야 윤미가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해. 이렇게 말하면 성철이가 믿을까요? 오히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한계가 왔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뜻밖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물리치료 받으러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버스 안에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파라.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중년 남자분이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할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이에요. 혹시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세요? 아니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보호자랑 안 다녀도 돼요. 애들도 다 바쁘고. 그분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저를 부축해 주시고 할머니 조심히 내리세요. 물리치료 받는 동안에도 그분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할머니 치료 끝나셨어요? 집까지 어떻게 가세요? 버스 타고 가려고요. 할머니 제가 아까 치료받으시는 동안 차 가져왔어요.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 무릎 아프신데 버스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차를 태워주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해요. 주민센터에서요? 네,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불편하신 점 있으면 돕고 있어요. 할머님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김 선생님이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물리치료 갈 때마다 시간 맞춰서 데리러 와주시고,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할머니, 제 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할머니 뵈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정말 친아들 같았어요. 어느 날은 물리치료 끝나고 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시나요? 처음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김 선생님이 워낙 진심으로 물어보시니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사실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갑게 대해서. 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무릎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비 때문에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김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하지만 집에 가서 말해보니까 윤미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신청하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못 받게 됐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물리치료 가실 때마다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이거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함께 살던 동네 친구 정순이가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응, 그냥 살아. 서울 생활이 쉽지 않네. 아이고, 그렇지. 시골 살다 서울 가면 답답할 것 같아. 물가도 비싸고. 맞아. 정말 답답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순자야, 우리 동네에 경사가 났어. 무슨 일인데? 우리 마을 뒷산 일대가 대기업 데이터 센터 부지로 확정됐대. 데이터 센터가 뭔데? 컴퓨터 회사에서 쓰는 큰 시설이래. 아무튼 그래서 그 근처 땅들이 엄청 비싸졌어. 아이고, 그래? 응. 거기가 어디라더라? 아, 파주 쪽에 그 야산들이라고 들었어. 그때 순간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했어요. 파주 야산이라니. 준이야, 파주 어디 쪽이래? 산내면 그 부근이래. 왜? 산내면 남편이 살아생전에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라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땅이 바로 파주 산내면이었거든요. 아, 남편이 파주 쪽에 땅이 있댔는데 혹시 거긴가 싶어서. 순자야, 거기 땅 가진 사람들 완전 대박 났대. 너도 얼른 확인해봐. 에휴, 나도 땅이나 좀 사둘 걸. 정말 부럽다. 그래, 그 야산의 데이터 센터라니. 세상 참 모를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옛날 서류들을 뒤져봤더니 낡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찾았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파주시 산내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세상에, 설마 이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순이가 말한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내 땅이 정말 그 개발 지역 안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만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괜히 혼란만 생길 것 같아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소동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윤미가 저한테 더욱 노골적으로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윤미가 안방에서 또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저더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언니, 관절이야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다는 건지. 돈도 없는데. 응,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많으시니까
늙었으니 아픈 건 당연하고 수술비가 아까우니 그냥 자연스럽게 가라니 저더러 치료받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언니, 요즘에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짜증나.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정리될까? 정리라고요? 시골에 살고 있던 나를 서울로 오라고 성화이던 게 누구였는데 이제 본인들 처지가 아쉬워지니 저보고 그냥 빨리 죽으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자고 영감이랑 평생 살던 우리 집 팔고 여기 온 건가? 눈물이 참을 수가 없어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먼저 간 영감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영감 뒤 따라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파주 산내면 땅 소유주를 찾고 있었는데 어렵사리 할머니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파주 산내면이요? 네, 할머니 명의로 된 땅이 데이터 센터 개발 지역에 있어서 매수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 말이 진짜였나 봐요. 다음날 부동산 사무소에 가봤어요. 김 선생님이 데려다 주셨거든요. 할머니, 중요한 일이시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이 땅 정말 대박 났어요. 대박이요? 현재 시세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요? 네, 할머니 땅이 얼마나 되시냐면 700평이네요. 7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계산해 보니까 21억 원이었어요. 할머니, 정확히는 21억 원인데 매입 업체에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1억 더 얹어서 22억 원에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요. 22억 원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아실래요? 김 선생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선생님, 이게 진짜일까요? 할머니, 서류도 확실하고 부동산에서도 보증해 주니까 진짜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윤미가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했지. 자연스럽게 가라고 했지. 병원비 아깝다고 했지. 그 생각이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노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며칠 뒤에 다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어요. 할머니, 현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네, 현금으로 주세요. 땅을 팔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썼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쓰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까요? 제 재산 중 5억 원은 동네 노인복지를 위해 김민수 복지사를 통해 기부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런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윤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수술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어요. 어머니, 수술 정말 안 하실 거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 형편에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제는 물리치료나 주사도 효과가 없어.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수술하면 회복도 오래 걸려요. 물리치료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정말 뻔뻔했어요. 겉으로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돈이 아까워서였거든요. 성철이는 사업 때문에 집안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죠? 저도 요새 사업 살리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참을만 해. 너무 마음 쓰지 말어. 성철이는 정말 몰랐어요. 윤미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며칠 뒤에 또 윤미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노인이라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니가 수술 포기하셨어.
맞아. 수술비 안 들어가서 정말 마음 났어. 그냥 물리치료만 하시라고 했어. 언니, 사실 수술해봤자 나이가 많아서 별로 효과도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확신했어요. 윤미는 정말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리고 덕분에 제 마음도 완전히 정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미가 갑자기 저한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도로 퉁명스럽게 말하던 윤미가 갑자기 제 방문을 살살 두드리더라고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정성껏 차려놨어요.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서울 처음 왔을 때처럼 다정했거든요. 응, 알았다. 나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식탁에 갈치조림, 미역국, 나물 반찬까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갈치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일찍 일어나서 해봤어요. 그래, 고생했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윤미가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할게요. 예전 같으면 설거지 시키던 윤미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윤미가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어머니, 약국에서 좋은 파스 사왔어요. 이거 붙여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제가 모시고 산책 나가실까요? 정말 딴 사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빨리 죽으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니까 오히려 무서웠어요. 갑자기 왜 이래? 설마 내 땅에 대해 알고 있나? 그리고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사과를 깎던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시골에 다른 재산 같은 거 있으세요? 다른 재산? 네, 집 말고 다른 거요. 땅이나 그런 거. 사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깜빡하고 폰을 두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걸 제가 받게 됐어요. 그간의 윤미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성철 씨도 알고 있나요? 아들한테 물어봐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미가 계속 캐묻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성철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윤미가 달려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땅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땅, 무슨 땅? 파주에 있는 땅이요. 데이터 센터 개발 지역에 있는 땅이요. 성철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셔?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요. 분명히 숨기고 있었을 거야. 진짜 몰랐어.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윤미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땅이 얼마인지 알아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20억 원이라고? 네. 어머니가 그 땅을 혼자 가지고 계셔요. 그 순간 성철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 땅이 있으시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알 필요가 있어?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 무릎 수술비 300만 원도 마련 못해서 절절매는 제 처지 아시잖아요. 성철이도 윤미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윤미가 매일매일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땅 파시면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거 보셨잖아요. 어머니,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끈질겼어요.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뭘?
어머니, 그 땅 좀 팔아주세요. 왜 내 땅을 네 맘대로 팔라고 하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윤미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니, 성철 씨 회사도 망했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빨리 죽으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염치라고는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윤미야, 네, 어머니,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친구한테 전화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기억하는데. 윤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너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자연스럽게 가라고 했지?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했지? 윤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되는 줄 아니? 나는 이미 네가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돌변하는 인간인지 다 알아버렸는데 네 밑바닥을 내가 다 봤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 이제 내가 돈 있으니까 잘 보이려는 거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윤미가 더 크게 울부짖으며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가증스러운 윤미의 울음소리가 더는 참기 힘들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윤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빌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지겨웠어요. 빨리 이 집을 벗어나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죠. 제가 계획한 미래가 수면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모든 것을 밝힐 날이 지치지도 않는지. 그날도 저녁을 먹은 뒤에 소파에 앉아있자 윤미가 또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윤미야, 나 결정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윤미가 막 기뻐하려는데 땅은 이미 팔았다. 네, 팔았다고요? 응, 22억 원에 팔았어. 마침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성철이도 제 얘길 듣더니 윤미랑 같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그 돈이 그 돈 말이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민수, 복지사님한테 절반을 드렸다. 네, 복지사님한테요? 응, 그분이 너희보다 진짜 가족 같았거든. 윤미가 얼굴이 새하얘 졌어요. 어머니,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이미 정했어. 어디에요? 동네 경로당 새로 짓는데 기부했어. 그 순간 윤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어머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때 저는 윤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한테 들은 말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연스럽게 가라고. 수술해도 소용없는데 괜히 돈 쓴다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했지. 윤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더라고요. 그때 성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윤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네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계속했어. 나를 짐짝 취급하면서 무릎 아파도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온갖 집안일을 시켰지. 성철이가 윤미를 돌아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윤미야, 이게 정말이야? 여보, 그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보, 우리 집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죽으라고 말해? 내가 생활비를 많이 못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못하던 게 뭐 있어? 너 여전히 헬스장 다니고 피부과 다니고 차 끌고 다니잖아. 내가 차를 팔랬어? 네가 다니던 헬스장이나 피부과를 끊으라던?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알아서 내가
내가 밤에 대리운전까지 뛰어가면서 생활비 마련해줬는데 네가 뒤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했다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성심성의껏 대하는 것처럼 굴고선 성철이가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윤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사업체 수습하고 가정도 지킨다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폈어요. 다 변명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성철이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제 상황만 힘들다고 내 자식이 얼마나 고군분투 중인지 못 살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윤미를 제대로 못 봤어요. 모시겠다고 서울로 오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요. 제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성철이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내 새끼 체격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동안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아니다. 나도 잘못했다. 내 새끼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 서운한 것만 생각했구나.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성철씨, 내가 됐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성철이가 윤미를 향해 돌아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윤미야, 짐 싸. 여보, 뭐라고?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윤미가 성철이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성철이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린 끝났어. 신뢰가 무너진 부부가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 나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윤미가 저한테도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제발요. 네, 마음은 변함없다. 난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네 인성을 이미 다 봤다. 며느리는 안 되겠다 싶던지 마지막 패악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돈을 망한 자식 집안에 보태라고 주시진 못할 망정 남 좋은데 다 퍼주시고. 성철씨,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엄한 사람들한테 돈 다 퍼줬다는데 본인이 불리하니 화살을 제게 돌려 성철이와 제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며느리의 속셈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성철이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자식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고 남한테 준다고 하면 성철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성철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결정 존중해요. 서운하지 않니? 서운하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준 분에게 주시는 거고 어머니 재산이시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제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제 탓이죠. 성철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윤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악다구니를 썼어요. 당신,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알겠어요. 저도 더 미련 없어요. 그렇게 윤미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성철이와 저만 남았죠. 그 뒤로 성철이가 저를 정말 정성껏 돌봐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어머니, 무릎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마사지 해드릴까요? 윤미가 해주지 않던 것들을 다 해줬어요. 퇴근하고 와서도 제 안부부터 물어보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정말 알뜰살뜰 저를 잘 챙겼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성철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얘야, 사실은 엄마가 거짓말했어. 네, 무슨 거짓말이요? 돈 말이야. 성철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김 복지사님한테 5억 원 기부한 건 맞아. 그럼요? 나머지 17억 원이 아직 남아있어. 어머니, 그 중에 5억 원은 엄마가 실버타운에서 지낼 돈이고 12억 원은 내가 가져라.
성철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요? 응. 너도 혹시 윤미처럼 엄마를 돈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당시엔 잘 모르겠어서 네 진심을 알고 싶어서 시험해 본 거야. 어머니, 제가 믿음을 못 드렸나 보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우리 아들을 의심해서 미안해. 이 돈으로 사업 수습하는데 보탰어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성철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5억 원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보증금은 3억 정도고 나머지로는 월 생활비를 내는 식이었죠. 김 선생님이 정말 좋은 곳을 찾아주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새로 사귄 저보다 2살 많은 박 씨는 바둑을 정말 잘 둬서 저를 잘 가르쳐줬어요. 요새는 바둑 두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갑인 이 씨는 하모니카를 정말 잘 불어요. 친구들과 매일 같이 산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다 같이 나들이도 가요. 김 선생님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성철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어머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겨서 올 하반기부터는 어머니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실버타운도 더 시설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됐다. 난 여기가 좋아. 나 죽기 전에 너 새 짝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나 보여다오. 동네에 새로 지은 경로당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현판도 걸려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 기증이라고 말이에요. 김복지사님께 기부한 돈이 경로당 건립에 쓰였더라고요. 가끔 그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정말 보람있어요. 윤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가끔 성철이가 말해주기로는 혼자 어렵게 살고 있다 고하네요. 성철이 사업이 핀 걸 보더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소리나 하고요. 이혼할 때 성철이 사업체 빚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아갔거든요. 돈이 많이 궁한 것 같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어려울 때 김 선생님처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인 것 같아요. 윤미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달랐지만 성철이는 돈이 없어도 저를 정성껏 모셔줬어요. 마지막으로 선한 마음으로 베푼 정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느꼈어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모든 일들이 결국 복이 되어서 돌아갔잖아요. 윤미는 결국 혼자 남게 됐고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성철이도 사업이 잘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새로 사귄 박씨, 이씨 같은 친구들과도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바둑도 배우고 하모니카 소리도 듣고 매일 산책도 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제 이름으로 지어진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의 곁에도 김 선생님 같은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